장흥에 내려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장흥 분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학자로서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 홍수석 교수로부터 장흥에 해은 위원장 선생이 경술국지 때 그 비분경 강의하는 것을 실험 절부로 적어서 지어서 산 정상에 그 바위에 새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장흥의 은암 정두훈 선생이 경술국지 때 자기를 수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 선생, 정두훈 선생 이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인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부끄러움이죠. 또 하나 기쁜 마음은 늦었지만 참 그 훌륭한 분들의 그런 업적이 이제 서로 발굴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기쁨입니다. 어제 장흥에 내려와서 동학농민혁명기념탑하고 또 해동사하고를 다녔습니다. 어제 정종순 군수님께서 저한테 이 장흥은 의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느끼면서 이 참 장흥은 의향이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향, 또 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위기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더군다나 다민족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큰 국가의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국가의 주인이 또 일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하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달에 하얼빈에서 그 이토수로 민물수 하수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안중근 의거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 지역에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안중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중국 사람들이 쓴 안중근 책을 다 조사해서 보다가 다 찬양하는 것이죠. 안중근은 우리 동아시아의 제1의역이다. 아주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책 속에 안중근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책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비유로컨대 예적에 침입할 때 다 허물어져가는 성이라도 그 성의 주인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하고 함께 일치가 되면 아무리 허물어져가는 성이라도 적이 쉽게 함락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튼튼한 성이라도 그 안에서 예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은 빼앗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그 나라 망한 것을 보면 예적의 침입에 의해서보다는 내부적인 문 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망했다. 그래서 안중근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안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안중근이 잘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면서 이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문 열어준 사람은 누구고, 또 주인은 뭐 했고, 또 우리 백성들은 뭐 했는지, 이제 그걸 보면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910년 나라 뺏길 때 주인은 고종 황제잖아요. 전주이시고, 또 그 주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을 각 대신들에게, 요즘 얘기하면 장관들에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 나라의 책임자들은 고종 황제하고 또 대신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일제가 침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일본이 침략할 때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애교권을 박탈해갔다. 또 1910년에 중술부치조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그 체결 과정을 보면 주인 대신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참 신화속이 그지없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1905년에 대한제국을 일본이 이제 보호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청왕의 정권 특사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을 일본에서 다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옵니다. 이등만만이 작성할 때는 4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9일 날 한양에 오죠. 와서 먼저 청와대 정권 특사니까 와서 고종을 아련을 했습니다. 고종 아련할 때 이등만만은 그걸 고종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고종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남겨 주셨습니다. 이등만만은 고종에게 자기가 정권 특사로 왔다. 자기가 온 임무는 뭐다. 라고 조약내용까지 다 보여줬을 테죠. 주인은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 대신들을 일본 군사관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손탑 호텔이라고 호텔로 자기가 부르기도 호텔로 불러서 각 대신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이토 앞에 가서 안 된다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등만무는 이제 다 된 줄 알고 12월 16일 날 그럼 조정에 회의를 해서 다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12월 16일 날 오후 3시에 고종이 직접 청관하고 총리 대신서부터 8대신이 모여서 이등만문이 가지고 온 조약문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3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고종은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고종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시오. 고종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회의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 안 하고 대신들한테 당신들이 위해서 잘 처리해라.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니까 이등만문한테 바로 보고가 됐죠. 그래서 이등만문이 와보니까 고종이 딱히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등만문이 고종을 마련을 하자고 그때 고종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만문이 8대신을 마놓고서 이제 회의를 하죠. 그래서 회의할 때 이등만문이 8대신들에게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총리 대신 한규석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신들은 황제한테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규석이 그렇게 결정한 일이 없죠. 근데 이등만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등만문이 그러면 이 총리 대신은 가뿐히 모셔라. 그래가지고 군무지 가서 모셨죠.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신들한테 협의해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그 대신들 중에 그걸 강력히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2사람이고 나머지 5명이 찬성을 했죠. 그 찬성한 대신들을 우리가 을사오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그 논의 과정에서 농사군부 대신이었던 권중현 대신이 그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격권을 가져가고 일본 사람이 통과국으로 와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한다. 좋다. 그렇지만 이 대한제국 헌신을 그대로 보존해달라. 그래서 그걸 조약문에 써달라. 그래서 이등만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5조 그래서 항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 보증함 이라고 하는 5조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사 오주가 그렇게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라 주인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황신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라 반격하기가 좋다. 그분들의 태도가 어렸습니다. 더군다나 1910년 경술국지 때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 내용이 모두 8개 조약입니다.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한국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 또 영원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형함. 제2조는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가 양형한 것을 수락함. 제 나머지 8조는 본조약은 군포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3, 4, 5, 6, 7조는 뭐가 되냐면 일본이 뭐뭐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황제 아닌 고종황제, 순종황제가 그렇죠. 황제는 왕으로 낮춘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그 당시에 태왕제였는데 이태왕 이렇게 낮추고 순종황제는 이왕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비도 왕비 또 황태자 또 왕세자. 그래서 황제는 왕으로 한국은 낮추고 이왕당에 대해서는 그 신분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세기를 지급한다. 그다음 4조서부터는 지금 현임 대신들은 어떻게 해준다. 그 다음부터는 전임 대신들이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하고 토남이었던 대라우즈하고가 둘이 협의해서 조약을 작성했습니다. 그 대한제국에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한국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줄 텐데 이 왕실 또 대신들 이 사람들의 신변을 보장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고 일본은 그것을 조약문에 담은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국가들끼리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경술국지처럼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국을 병합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92명에 대해서 귀족자들을 줬습니다. 일본이 귀족국가예요. 그래서 92명에 대해서 다 그 자기를 수혜했습니다. 그 자기라고 한 것은 일본의 귀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관리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관리였다가 일본의 귀족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고 나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519년 된 나라입니다. 519년 된 나라가 망하는데 그 주인, 그 책임자들이 보이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여기 장국에서도 도항문민군이 실후 급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도항문민 제2차 공기죠. 제2차 공기는 잘 아시지만 일본군이 도항문민군을 진압한다고 들어왔다가 도항문민군들이 해살되니까 일본군이 1894년 가보면에 그 금봉궁을 쳐들어갔습니다. 그 금봉궁을 쳐들어가서 그 당시 고종을 왕위에서 뻗어내리고 대원을 갖다가 왕력을 타게 했죠. 그리고 친일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대국을 수행하는 것이죠. 경복궁은 한 나라의 중심이고 꼭 국왕이 있는 데입니다. 그 일본군에 들어가서 국왕을 끌어내린다. 뭐 나라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이 전라도의 도항민군들이 그 일본군을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상류에서 공개해서 서울로 쳐들어가다가 그래서 공주에서 일본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게 우음치 전투. 거기서 패해서 원통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요정에 와서 도항민군들이 항전한 거잖아요. 그 우금치서부터 이 사고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전투에 도항민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또 아시다시피 일반 백성들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략하는 가로벨라를 일으키고 다음에는 명성황후를 시했습니다. 그 명성황후가 군고죠. 그 일본군이 경복궁까지 쳐들어가서 명성황후 침실까지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전국에 있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병들이 그 일본군을 몰아내겠다고 일어나서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군과 항전을 벌였습니다. 동학문민도 그렇고 의병들도 그렇고 대체로 그 당시 농민들이죠.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고 무기도 없이 그냥 일본이 침략하니까 우리가 쫓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오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농민들은 뭐 대표적으로 주창을 들고 의병들은 대체로 농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병들이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전라도 지역에 김은만 선생이 의병을 일으켜서 호남 참의의 맹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잖아요. 거기서는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일부 기록도 있고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들었던 무기가 어떤 형태인지 지금 정확히 밝혀진 게 없죠. 그래서 동학농민도 그렇고 의병도 그렇고 무기가 없습니다. 이제 무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화승총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무기도 아주 일부죠. 화승총은 지금 그 긴 성능이 어떤지 다 시험을 했습니다. 화승총은 그 총알이 최대 사거리가 70m입니다. 근데 70m에서 총알을 맞으면 그냥 아프죠. 그 화승총에서 나가는 총알을 맞고서 죽으려면 20m, 30m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때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총은 유효 사거리가 400m 내지 500m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 좋죠. 농민들이라고 의병이라고 그 주천 가지고 또 농기구 가지고 그 400m 나가는 총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서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것은 나라가 망하는데 일본이 침략해오는데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래서 너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라가 망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의지요. 또 그런 것하고 더불어서 지금 위원양 선생, 또 정준 선생 경우처럼 교수를 붙일 때 그 물건을 참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해서 기분관계해가지고 자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울산이나 교수부치 이때 많은 분들이 자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결한 분들 물론 정확하게 다 조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 64명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실 자결한 분들 보면 자결한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자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수부치 때 대표적으로 자결했던 잘 알려진 분이 그 전라도 구례에 사시는 매천 한영이라고 그러는 분이잖아요. 그 매천 한영 구례에 지리산자리가 시골에 사시는 그냥 선비지요. 그런데 이분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결했습니다. 매천 한영 선생이 써는 것처럼 당신은 나라의 빚을 해본 적도 없고 나라에서 녹봉을 나온 적도 없습니다. 나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 양반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 손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성기를 길러온 나라인데 그 성기가 나라가 망했어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 아무런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일도 없는 이분이 자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기를 하는 과정도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한다고 하니까 동생서부터 식구들이 와서 왜 자기 왜 죽느냐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 말을 남기고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소주잔에다가 화표를 2칼에 타서 먹고서 돌아갔어요. 또 관리 중에 또 자기가 하신 분은 그 금산 군수와도 홍범씨 같은 경우잖아요. 홍범씨 경우도 뭐 집안의 군수가 뭐 주는 책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나라가 망했는데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전이 군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거 난리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그냥 아전이 왔다 나와서 붙잡고 난리니까 이 홍범씨 군수가 기가에서 모래를 한줄 줘가지고 모래를 그냥 따라오는 아전 눈에다 뿌려서 그 아전이 쫓아오지 못하게 놔뒀고 그리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못 매달아가지고 자기가 한 거죠. 그 당시 그 자결했던 분들은 나라로부터 큰 혜택도 받아줬고 책임을 질 일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어려운 자결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이 홍순석 교수가 알고 가신 그 정부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 논문을 보고서 참 그 구교에 가서 정신도 그렇고 참 크게 눈물이 나는데 물론 정준 선생은 교수를 하신 분이시지만 말년에는 여기 고향에 내려오셔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해를 보기가 부끄럽고 땀을 짚고 설 수가 없다. 그런 심정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약을 먹고 사격을 하시고 더군다나 그 부인도 같이 자결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동에 이제 자결하신 분들이 안동에도 여러 분 계신데 상산 이만료 같은 분도 그렇죠. 이분도 지난해 성인데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분은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이분은 뭐라고 그러지? 단식이죠. 왜 단식을 했어요? 단식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죽겠다고 단식을 하니까 그냥 온 집안이 와서 뜯어말리고 하는데 그 집안이 뜯어말리고 이분이 15일 동안을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15일 만에 이분은 단식해가지고 돌아가시죠. 이게 쉬운 일 같지만 15일 동안 단식하고 온 사람이 와서 뜯어말리는데 그걸 하고 돌아가요. 이 자결수를 가신 분들의 정신이 그런 거죠. 바로 이 장로에도 그 정중같이 참으로 공연한 그런 분이 계시다. 저는 그게 바로 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운 유연양 선생의 경우도 홍순수 교수로부터 그 7월 절기의 그 내용을 보고 또 그걸 그 교수 밑이 가을에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새겼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분은 참으로 도끼는 아니다. 물론 이분은 자결하시진 않았지만 그건 자결 못지않은 그런 속도입니다. 만일에 만국서를 써서 발에 새겨놨다고 하는 것을 일자한테 나가게 되면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그 만국서라고 하는 걸 글로 썼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일제경찰이 또 엄청난 고충을 당할 텐데 더군다나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판위에다가 쓰겠다. 보통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그래서 위원장 정동현 선생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또 어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을 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이로구나. 근데 또 말씀 어제 고문왕 명장문왕장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문학원에서도 또 열심히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또 홍순석 교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장로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하신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참 의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갔고, 또 어제 해동사를 방문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회 안중근 사당이 있다고 해서 이 장로는 안중근 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인데 왜 거기에 안중근 사당이 있을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그 축산 안씨 아마 거기서 안중근 사당을 모신 것 같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죠. 그 안중근 의사가 처단했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에는 원세계, 일본에는 이토. 근데 스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1868년에 류치신 단행할 때부터 거기 젊었을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일으켜주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이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엄청나게 또 받들어 보셔야 되고 할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그러지만 그건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박정희 좀 이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대박을 하고는 의지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장로회, 그것도 서울에서 더 먼데 안중근 의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곳에서 안중근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을 모셨다. 저는 그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라고 부끄러운 적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장로는 남다른 모양이구나. 또 장로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릴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의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선두가 소위 장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에 와서 참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게 저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서라도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크게 발전시키고 장로의 의학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자리하는 그런 장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